지금 여기 나오신 학생분들은 거의 대부분 20살, 21살 이 정도 되시는 게 맞습니까? 네. 그러면 혹시 선거 같은 것은 경험해 보셨어요? 네. 예. 아니, 저도 이제 젊었을 때는 꼭 이걸 해야 되느냐 하면서 하지 않았던 때도 있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이 선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과연 내가 투표를 할 때 뭘 고려하고 투표에 임하는가, 이런 얘기들을 토대로 해가지고 나이가 드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투표에 임하실까, 이런 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같은 것을 할 때 그 결과가 나왔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그것이 내 생각하고 상당히 일치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누구한테 물어봤길래 저렇게 나왔냐, 전혀 내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나온 것 같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사람이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해서 꼭 투표할 때 그대로 생각을 실천하냐면 그건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럼 예를 들면은 투표장에 가기 전까지는 이런 생각했지만 막상 그 자리에 가가지고는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찍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왜 그러는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찬성하는 쪽에 토론이 있고 반대하는 쪽에 토론이 있다. 그러면 나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확실히 나는 찬성이다, 나는 반대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 애매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왜? 둘 다다 어디 쪽이 더 나은지는 모르겠다 하는 쪽하고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물론 이제 둘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마 투표장에 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면은 자, 이쪽하고 저쪽하고 찬성 쪽하고 반대 쪽하고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그 숫자가 나온다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고 있었을 때 예를 들면은 한쪽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이쪽은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러면 예를 들면은 혹시 그쪽 한쪽이 굉장히 표가 많이 나오고 이쪽은 별로 안 나왔었을 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어느 쪽을 한다 하면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확고한 지지가 없다는 전제하면 네, 가운데라고 했었을 때 저도 아무래도 대세가 쏠리는 쪽에 대세가 쏠리는 쪽을 하겠다. 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 반대쪽에 편을 들어주겠다 하는 분은 안 계신가요? 여기는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 그 두 가지 현상이 다 나타나요. 예를 들면은 조금 야하게 보인 쪽, 너무 여기가 가엽게 보인다 해가지고 약자 편을 들면서 투표 행위를 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처음에는 대세를 따라가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어떤 브랜드가 좋냐, 내가 잘 모른다고 말이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브랜드를 내가 선택을 하면은 조금 후회를 덜 할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메조리티, 이 대다수를 따라버리고, 그렇지 않고 이쪽이 너무 짠하게 보이면은 이게 동정표를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기는 언더독 효과라고 표현하거든요. 언더독. 우리가 이제 개가 싸울 때 어떠냐면은 진 쪽이 밑에 깔아지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개의 편을 들어주는 쪽이고, 또 이쪽이 머저리티, 그 대다수를 따르는 거 우리가 밴드 웨건, 밴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악단 있죠. 그래서 웨건이라는 것은 이게 조그만 수레같이 생긴 아차 같은 그런 것. 이제 그것이 어떠냐면은 뭐 서커스를 비롯한 어떤 행사 같은 거 할 때 제일 앞장서잖아요. 그럼 거기를 어린애들이 다 따라다니듯이 대중을 따라가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투표 행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먼저 한번 들어보면, 혹시 이제 아까 찬성과 반대라든지 또는 투표를 할 때 이쪽이냐 저쪽이냐 내가 선택을 해야 된다면은 뭘 기준으로 우선 하시는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것을 고려를 하시겠지만은 지금 아나운서께서 그래도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하는 것이 있으시면. 글쎄, 저는 그 후보자가 둘이 있다면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는 누가 덜 나쁜 사람인가, 이제 그런 쪽을 좀 더 많이 보는데요.
이제 그런 거 말고 이제 후보자 자체의 매력에 대해서 집중해서 본다면 저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 좀 집중해서 듣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더 목소리가 신뢰감이 있고 믿을 만한가. 예. 그런 기준을 우리 신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내가 그런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판단을 한다 하지만은 네. 10년 전에도 그러셨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목소리에 집중해서 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10년 후는 어떠실 것 같아요? 10년 후에는 이런 믿음이 글쎄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강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예. 좋습니다. 예, 그런 것이 지금 현재 오늘 이 얘기할 것하고는 많이 관련이 됩니다. 그 사람이 20대에서 30대, 40대 이렇게 경험이 계속 축적이 되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조금 더 굳건하게 하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변해가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런 생각이나 느낌이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진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아지고 있죠. 여기 계신 분들은 지금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 실감이 나지는 않겠지만은 지금 현재 집에 가면은 부모님이나 또는 조부모님이 살아 계신다고 하면은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 하는 것을 많이 느끼죠.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나이가 드신 분들은 여러분을 봤을 때 왜 우리하고 이렇게 생각이 안 맞냐 하는 느낌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를 통해서 나이가 지금 드신 분들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젊은 세대는 이렇구나 하는 것을 조금 또 다른 각도에서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세요? 고령 사회가 되고 있다고. 고령 사회가 되고 있다. 네. 보통 인구가 고령화된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고령화 사회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네. 고령화 사회. 또 고령화 사회하고 비슷하게 쓰이는 또 단어들이 있어요. 초고령. 초고령화 사회도 있고. 또 고령 사회. 고령 사회도 있고. 노인이라기보다도 나이가 드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노인이라고 하는 연령 기준을 1800년대에 임의적으로 정했던 것이 계속해서 이리 오다 보니까 지금도 65세를 토대로 해갖고 우리가 노인의 기준 이렇게 정하거든요. 근데 이제 65세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65세 이상이 되는 고령자가 전체 인구에서 7%를 넘으면은 이 사회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영어로는 aging society 해가지고 고령화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 7%를 넘었을 시점이 언제인지는 혹시 아신가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무렵이에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인구의 7%를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에서 태어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 7%가 더블 14%가 되면은 이미 고령화가 되어버렸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aged society, aging이 아니라 aged society. 그걸 줄여가지고 그냥 고령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20%를 넘으면은 우리가 슈퍼 또는 하이퍼 aged, 초고령 사회다라고 표현해요. 인구 65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 7%에서 14%까지 갈 때까지 걸리는 기간이 우리나라는 몇 년이냐? 10몇 년밖에 안 걸렸어요. 20년이 못 돼요. 일본 같은 경우도 거의 한 30년 걸렸어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60년, 70년, 80년, 100년 걸려가지고 이렇게 넘어갔는데 우리는 10몇 년 만에 이렇게 가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부족해버려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이제? 고령에 계신 분들이 유권자 비율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됐습니까? 늘어나게 되고. 가면 갈수록 어떻게 보면 비중이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중도 어떠냐 하면은 가면 갈수록 우리가 65세 이상이다 하면은 전부 다 65세에서 67세 이 정도 되는 게 아니라 65세, 70세, 80세, 90세, 100세 넘으신 분들까지 그 비율을 얘기를 해요. 비율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죠. 자, 그래서 이제 20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투표를 했었을 때, 30년 전에 했었을 때 65세 이상이 되는 분들이 전체 유권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별로 안 됐지만은 지금 현재로 치면은 이렇게 되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선거하고 관련된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왜? 그분들 다 유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고령의 유권자가 이게 많아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은 선거를 보는 눈이 10대 후반, 20대에 계신 젊은 사람들이 선거를 보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지는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떠냐면 외국에서 거기와 관련된 연구를 하다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선거의 명부 같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놓고 있지만은 외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이번 선거에 내가 할란다 하고 등록을 먼저 해야 돼요. 그러면 등록을 하는 그 유권자들의 연령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등록을 하는데 젊은 사람들은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 보면은 등록만 해가지고 투표를 다 하냐 하면 그건 아니에요. 등록을 하고 나서도 투표에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등록을 하고 거의 대부분 투표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 등록을 하고도 안 가버린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어떤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이런 것을 이제 다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